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세국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 중에서도 중세국어 이론에 대해서 먼저 보고 본문에 들어갈 거예요. 자, 중세국어 이론이란 현대국어와 어떤 차이가 있냐를 배우는 거죠. 표기상의 차이점, 또 문법상의 차이점, 문장 표현에서의 차이점, 어휘와의 차이점, 이것을 주로 공부하게 되는데요. 최대한 좀 빠르지만 정확하게 해서 이론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중세국어는 무엇을 중세국어라고 하냐면 고려 때부터 임진왜란 때까지를 우리는 중세국어라고 하는데, 한글 창제를 기점으로 해서 한글 창제 이전은 전기 중세국어, 한글 창제 이후는 후기 중세국어라고 하고, 임진왜란 이후에 17세기부터를 근대국어라고 합니다. 그럼 고대국어는 뭐예요? 고려 건국 이전까지를 우리는 고대국어라고 하는데, 이때는 한글이 없는데 왜 국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자 표기라고 하면 안 되고요. 차자 표기법이라고 해요.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현하는 방식, 여기에는 이두, 구결, 향찰이라는 표기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서는 얘는 다루지 않고 중세국어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합니다. 자, 중세국어는요, 한글 창제를 기점으로 임진왜란까지를 중세국어라고 해요. 그래서 내신에서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주로 이 한글 창제 이후부터 임진왜란까지의 특징을 주로 묻게 되는 거죠. 무엇과 비교해서요? 현대국어와 비교해서. 그래서 현대국어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의고사에서는 사실은 여러분이 고1 때 중세국어를 열심히 공부해 두면 모의고사 중세국어는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세국어를 준 다음에 가로로 해서 현대국어를 주기 때문에 현대국어와 중세국어를 1대1로 그냥 글자 매칭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런데 내신에서는 이거를 좀 상세하게 다루기도 하지만, 내신에서는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작품,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용비어천가 그 다음에 소학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대국어를 가로로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꼼꼼하게 학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중세국어 이론. 자, 중세국어는 기본적으로 소리대로 적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표음주의라고 하죠.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요. 그 다음에 국외음화가, 원순모음화가, 전설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둔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국외음화라는 것은 우리가 현대문법에서 배웠잖아요. 자, 실질 형태소의 디귿과 티읕이 형식 형태소의 반몸이나 단몸이를 만나면 디귿은 지읒으로, 티읕은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 그래서 이때는 국외음화가 중세 때는 일어나지 않았죠.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것을 표기에 그대로 반영을 했고, 현대국어에서는 국외음화를 표기에는 반영하진 않았죠.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 이런 단어를 보면 디귿이잖아요. 현대는 표지라고 발음하는데, 그래서 발음을 보고 표기를 보면 바로 얘는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순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모음은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그때 원순모음이냐 평순모음이냐를 구분하는데, 입술의 모양이 동그라면 원순모음이고 평평하면 평순모음인데, 여기서 순자는 입술 순자이기 때문에 입술 소리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 물하고 우라고 발음했으면 얘는 원순모음이죠. 원순모음은 우, 그 다음에 왜, 위, 오, 요 네 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면 얘는 평순모음이죠. 은은. 그래서 원순모음화가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전설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 전설모음은 혀끝이
앞에 있다는 얘기고 후설 모음은 혀끝이 발음할 때 뒤에 있다는 얘긴데 이 혀끝이 앞에 있는 전설 모음은 다 이 모음이 들어가고요. 전설 모음에는 이 모음이 들어가지 않은 걸로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침이라고 발음하면 이 모음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전설 모음인데 얘는 아침이라고 발음을 했으니까 얘는 후설 모음이에요. 그래서 아직 전설 모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오늘날엔 두음 법칙을 적용하고 그것을 표기에도 반영하잖아요. 예전에는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니르고자를 오늘날엔 이르고자라고 해서 두음 법칙을 적용한 거죠. 자, 그러면 두음 법칙은 뭐예요? 특정한 음운이 두음, 그러니까 단어의 첫머리, 즉 초성에 발음되는 것을 꺼려하는 현상이죠. 예를 들면 니은과 리을을 꺼려서 니은은 이렇게 음가가 얻는 것으로 바꾸고 리을은 니은으로 바꿔 발음하는 것, 이것을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데 중세 때는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조를 사용했습니다. 성조를 사용해서 소리의 높낮이를 예전엔 표기했어요. 소리의 높낮이가 오늘날에는 없잖아요. 근데 중세 때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리의 높낮이의 흔적이 오늘날의 긴 소리, 즉 장음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리의 높낮이를 표기하는 것은 방점이라고 하는데요. 소리의 높낮이를 성조라고 하고 이 성조는 방점을 글자 왼쪽에 찍어서 표기했는데 이 방점은 네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인데 평성은 낮은 소리로 방점을 글자 왼쪽에 하나 찍고 상성은 낮았다 높아지는 소리로 글자 왼쪽에 방점 두 개를 찍고 거성은 높은 소리로 글자 왼쪽에 방점 하나를 찍어서 표시했고요. 입성은 빨리 끝내는 소리로 방점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입성은 빨리 끝내는 소리예요. 빨리 끝내는 소리는 언제만 나올 수 있냐면 안울림 소리에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울림 소리 부드스즈 그죠. 그럼 울림 소리는 빨리 끝낼 수가 없어요. 느르, 무와 모든 모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자 왼쪽에 방점을 볼 때 만약에 나랏이라는 글자를 예로 들어 보면 나 앞에는 방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평성인 거죠. 그리고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입성이라는 말은 쓸 수 없고요. 랏을 보니까 글자 왼쪽에 방점이 하나예요. 방점이 하나니까 뭐예요? 거성이죠. 거성이면서 시옷으로 끝나는 안울림 소리니까 거성이면서 얘는 입성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성은 표시를 안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모음 조화가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럼 모음 조화라는 것은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려 쓴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을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소리가 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양성 모음은 밝고 가벼운 소리, 그 다음에 음성 모음은 어둡고 무거운 소리를 말합니다. 소리가 주는 느낌이죠. 그럼 양성 모음엔 뭐가 있어요? 바로 아래 아, 오, 아가 있고요. 음성 모음에는 으, 우, 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이중 모음이 되는 뭐 이런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혹은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다 해도 최초의 모음에 따라서 얘는 양성이고 얘는 음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모음 조화는 언제 지켜야 할까요? 체언 다음에 조사가 나올 때 이 조사는 모음 조화에 따라서 체언이 양성이면 조사도 양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간 다음에는 어미가 결합하는데 어간이 양성이면 어미도 양성, 어간이 음성으로 끝났으면 어미도 음성으로 적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수메라는 단어가 있으면 원래 이 얘를 분석하면 쓰다, 유주라는 동사에다가 이라는 명사형 어미가 붙고 에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었어요.
그러면 쓰다 라는 동사가 뭘로 끝났습니까? 으로 끝났으니까 이라는 음성 모음을 조합했고요.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도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어의 이를 썼습니다. 만약에 양성으로 끝났으면 부사격 조사는 에를 썼겠고 앞에 있는 용언의 어간이 의가 아닌 만약에 오로 끝났다 그러면 명사형 어미도 옴으로 적었다는 것. 이게 이제 모음조화의 사례가 되겠고 이 모음조화는 15세기, 16세기에 규칙적으로 지켜지다가 16세기 말에 아래 아가 소실되면서 문란해지기 시작했다. 문란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모음조화가 파괴되었다는 얘기죠. 다음에 볼 특징이 여기 사례가 하나 더 있네요. 요거 하나 보고 가면 바람에요. 바람 이 아래 양성으로 끝났으니까 부사격 조사 에는 아의 이 양성을 결합했구나를 보면 모음조화가 지켜졌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두장군이 쓰였다는 건데 오늘날에는 어두장군이 안 쓰이죠. 그럼 어두장군은 뭐냐면 단어의 첫머리 즉 초성의 자음을 2개 이상 썼다라는 게 어두장군이에요. 그런데 얘는 언제 사라졌을까요? 17세기 즈음에 된소리로 변하면서 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중세 문학 작품을 볼 때 좀 이상한 글자가 있네. 어두장군이 있네. 그러면 끝에 오는 자음을 된소리로 읽으면 되겠죠. 예를 들면 뜨들의 뜨에 무들 이라고 읽어야 돼요. 예전에는 이 어두장군 혹은 자음이 2개가 서로 다른 자음이 있을 때 2개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드들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어두장군 확인할 수 있고 숨에 있어서도 여기 부수 어두장군이 쓰였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자음을 나란히 쓰는 것을 우리는 병서라고 합니다. 자음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것, 가로로 나란히 쓰는 표기 방법을 병서라고 하는데요. 병서는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면 각자 병서,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면 합용병서라고 하는데요. 각자 병서는 오늘날에도 쓰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소리로 칠 때 된소리라고 해요. 이 된소리가 예전에도 병서, 표기법으로 쓰였다는 것 확인하고요. 합용병서는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썼죠. 근데 서로 다른 자음이 초성에 나란히 쓰이면 그것을 바로 우리는 어두장군이라고 하는 거죠. 이 어두장군은 비읍 계열과 비읍으로 시작하는 거, 또 시옷 계열이 있죠. 시옷 계열. 그 다음에 이렇게 얘도 시옷 계열, 얘도 시옷 계열. 나머지는 비읍 계열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초성에 발음이 되거나 혹은 종성이 발음돼도 모두 그 소리를 밝혀 읽었다. 그래서 이론자가 있으면 죽음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읍으로 시작하고 뒤에 시옷이 연결되는 것은 무슬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무슬이라고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는 얘를 어두장군으로 보지 않는 학교도 있다라는 것 정도 그냥 알고 가시면 되겠고, 이렇게 서로 다른 자음을 초성에 쓰면 어두장군이고 당연히 종성에 쓰였을까요? 오늘날에는 종성으로 쓰이지만 예전에는 잠깐만 쓰였다. 왜냐하면 종성은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해서 초성을 다시 썼는데 예전에는 처음에는 종성, 부용, 초성을 썼지만 예전에는 어땠어요? 소리대로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받침에 여러 글자를 쓰면 발음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종성, 부용, 초성을 했으나 발음하기 힘들어서 15세기 전반에 걸쳐서 팔종성법이라고 해서 종성을 8개만 썼거든요. 다른 말로 팔종성 가족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음을 나란히 쓰는 것을 종성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맨 처음에 한 50년 정도만 사용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팔종성 가족용 팔종성법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16세기 말부터는 칠종성법을 사용했다라는 것 알아두셔요. 자, 그러면 종성, 보형, 초성은 모든 자음을 종성에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팔종성법은 종성에 오는 자음을 제한했다는 얘기인데 8개의 자음으로 제한했어요. 그것은 바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으로 제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칠종성법으로 갈 때 뭐가 사라졌냐? 디귿이 사라졌다. 그래서 기역, 니은, 시옷, 리을, 미음, 이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만 사용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서법은 뭐냐면 자음을 밑으로 나란히 쓰는 것 이것을 연서법 이어쓰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이어쓰기는 이어적기와 헷갈리지 맙시다. 이어적기는 소리대로 적은 거죠. 소리대로 적은 거예요. 소리대로 적는 표기의 원칙이고 연서는 장과 모음을 어떻게 운용하냐의 운용 방식입니다. 이어적기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모음 조화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쓰다라는 어간에다가 이라는 명사형 어미 에라는 조사를 붙일 때 이렇게 쓰고 얘를 이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수매로 표기한 것 이것을 우리는 이어 적기라고 하죠. 그러면 이어 쓰기 연서는 뭐냐면 입술 소리 입술에서 나는 소리 비읍 피읍 쌍비읍 미음 아래에 이응을 이어 적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표기는 다 사용됐냐? 다 사용되진 않고요. 아주 많이 사용된 게 바로 요거예요. 순경음 비읍이죠. 순경음 비읍만을 자주 사용했는데 이 순경음 비읍은 언제 사용됐냐면 불규칙 활용에서 사용됐습니다. 오늘날에 비읍 불규칙 용언에서 그 순경음 비읍의 역사성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돕다에다가 아를 결합하면 도와가 돼서 비읍이 불규칙 활용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읍이 오로 변한 게 순경음 비읍의 흔적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중세 때는 어떻게 쓰였냐? 쉽다라는 뜻이 옛날엔 숲다라고 쓰였어요. 그래서 숲에다가 이라는 어미가 결합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수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요. 비읍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 이를 만나면 비읍에다가 이렇게 이응을 덧붙여서 연서 쓰기를 했어요. 그러면 수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어질 때 우리가 이어적기를 꼭 고려해야 되죠. 그래서 원래는 숲 플러스 인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기 때문에 순경을 비읍을 써줘서 원래는 이렇게 된 글자였는데 얘가 이 앞말에 있는 종성이 이어적게 돼서 수미가 되었다는 거. 오늘날의 쉬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경은 비읍이 이렇게 사용되었다. 그 다음 이어적기와 끊어적기 그 다음에 거듭적기라는 게 있는데 이어적기 금방 얘기했죠. 앞말에 있는 종성을 뒷말에 음가가 없는 것이 나왔을 때 이어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은 원래 깊다라는 뜻인데 은이라는 어미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를 이어 적으면 깊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조사의 형태가 나오는데 그 조사의 형태를 구분할 때 뭐 해야 돼요? 앞말에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서 얘가 이어 적은 것이라면 원래 그 형태의 조사가 무엇인지를 꼭 확인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끊어 적기라는 것은 뭐예요?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은 거죠. 오늘날은 이렇게 쓰죠.
오늘날은 깊은. 그럼 얘는 끊어적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어적기에서 끊어적기로 바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거듭적기라는 게 있었어요. 거듭적기. 그러면 거듭적기는 앞 음절의 이 받침을 뒤에 있는 초성에 한 번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거듭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 적기를 한자로 혼철, 이어 적기를 연철, 거듭 끊어 적기를 분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다음 팔종성법을 봐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팔종성법에서 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자, 세종께서 처음 글자를 만들고 운영 방식을 정할 때 종성은 앞에 아까 초성을 다시 쓴다 라는 규칙을 정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발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종성을 8자만 쓰도록 했다. 그래서 종성을 제한한 거죠. 예를 들면 삼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통하다라는 뜻인데요. 얘의 원형은 삼았다 해서 치읓 받침입니다. 그럼 얘를 팔종성법으로 바꾸면 아까 팔종성법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으로만 제한한 거잖아요. 그래서 치읓을 뭘로 바꾼 거예요? 시옷으로 바꿔서 표기한 게 팔종성법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팔종성법은 언제부터 지켜졌냐? 세종어제 훈민정음 때부터 한 50년 지난 이후부터 팔종성법이 사용됐고요. 그러면 종성부용 초성이 사용된 사례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용비어천가에서 꽃 좋고 여름 하나니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꽃이 오늘날의 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읒을 사용했어요. 지읒은 뭐예요? 여기 팔종성법에 없는 거니까 얘는 종성부용 초성을 사용한 거구나 라는 사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비교하는 거. 네, 그 다음 봐야 할 것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인데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뭐냐면 동국정운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은 뭘 기록한 거냐면 한자음을 우리말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 놓은 책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자를 우리말로 표기할 때는 당시 한자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도록 한다. 이게 바로 동국정식 한자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중국의 원음에 가깝도록 표기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종성이 없는 것은 형식 종성을 써서 종성을 반드시 표기한다. 두 번째는 중국 발음, 즉 원음과 유사하게 표기한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형식 종성을 써서 종성을 표기하는 방법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바로 세종, 어제, 훈민정음인데 여기 형식 종성을 쓴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뭐라고 읽어야 돼요? 어제라고 읽어야죠. 임금께서 지으신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형식 종성을 쓴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형식 종성이라고 하고요. 이 동국정운식 표기는 모두 이상적 한자음이라고 합니다. 동국정운식 표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상적 한자음. 이 한자음을 적는 이상적인 것이라고 해서 이상적 한자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 종성을 쓴 것도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 것도 모두 이상적 한자음인데 자, 받침이 없는 것, 종성이 없는 것에 이렇게 형식 종성을 쓴 것을 우리는 형식 종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형식 종성이 아닌 실제 종성은 어떻게 썼어요? 이렇게 옛 이응을 썼어요. 그러니까 얘는 음가가 있는 실제음이고요. 실제음인 거고 이렇게 옛 이응이 아닌 그냥 이응은 뭐예요? 형식 종성인 겁니다. 형식 종성. 요거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받침에 이응을 썼으면 얘는 다 형식 종성이고 이응이 아니고 이렇게 옛 이응을 썼으면 실제 종성이다.
실제음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국정음식 한자음은 한자를 표기하는 것은 모두 이상적 한자음 동국정음식 표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 중세 때는 국어랑 한문을 혼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자를 쓴다 하면 한자를 먼저 쓰고 그 옆에다 우리말, 훈민정음을 썼거든요. 그럴 때 한자는 다 동국정음식 한자음이다. 이상적 한자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음도 이상적 한자음, 균깃도 이상적 한자음, 뼈남깨도 이상적 한자음인데 자, 뼈남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 거고 균깃 얘도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 거고요. 역시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 거죠. 이상적 한자음이라는 거 확인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 게 이영보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영보레라는 것은 한자어 받침 리을 뒤에 여린 히읗을 덧붙여서 입성으로 그죠? 여린 히읗은 안 울림 소리니까 입성으로 발음해라 라는 표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용불에는 어디에만 쓰이는 거예요? 한자어 리을 뒤에만 쓰인다. 그리고 아까 훈민정음 할 때 초성에도 쓰였네요. 역시 이런 거 다 뭐예요? 동국정음식 한자음, 이상적 한자음 표기다. 그래서 한자음이 나왔다. 그럼 다 이상적 한자음, 동국정음식 표기인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에서는 현대국어에서 사용되지 않는 4가지의 음운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여린이읍, 반치읍, 예디응, 아래야. 또 순경음 비읍은 뭐죠? 연서법이기 때문에 기본 글자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이때는 쓰였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그럼 이게 소실 순서가 여린이읍 가장 먼저 소실되었고 반치음 그 다음에 예디응 아래야 순으로 소실되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면에서는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고 외래어가 유입되었고 여기서 외래어는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를 말해요. 현대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뭐라고 그래요?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하죠. 이 언어의 역사성 중에 우리 고1 시험에 나오는 것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리다, 어여쁘다는 의미 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미 이동은 뭐냐면 형태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것을 우리는 의미 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리다는 예전에 뭐였어요? 어리석다라는 뜻이었는데 현재는 나이가 어리다라는 뜻으로 바뀌었으니까 의미 이동이고 어여쁘다는 예전에 불쌍하다라는 뜻이었지만 현재는 예쁘다라는 뜻으로 의미가 바뀌었으니까 의미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의미의 범위가 예전에 비해 현재 줄어든 것을 우리는 의미 축소라고 하는데 이 놈은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써요? 남자를 비하하는 말로 쓰이니까 의미가 범위가 좀 좁아졌네요. 예전보다. 그래서 의미 축소. 그 다음에 얼굴 같은 경우에는 몸 전체를 말했어요. 예전에는 몸 전체였는데 오늘날에는 얼굴 앞면만이 쓰이니까 앞면이라는 의미로 쓰이니까 의미의 축소. 세수도 예전에는 손만 씻는 것을 세수라고 했는데 오늘날엔 손도 씻고 얼굴도 씻는 것. 그래서 얘는 의미 확대로 와야 되겠네요. 세수는 의미가 확대된 것이다.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철교 이런 것이 없었겠죠. 그래서 책상 다리도 없었겠고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 다리에만 다리를 사용했다가 오늘날에는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뭐 책상 다리, 철교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얘도 의미의 확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휘가 소멸된 것도 있죠. 사마띠 전차로 싫어. 사마띠는 예전에 통하지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오늘날엔 사용되지 않고 전차로는 오늘날에 어떤 의미예요?
까닭그런데 오늘날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오이가 소멸된 거고 실어는 능히라는 뜻인데 예전에 사용됐고 지금은 아예 사라졌으니까 소멸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문법적 특징을 봐야 되는데 조사의 쓰임, 그 다음에 명사형 어미, 명사 파생 접사, 그 다음에 문장에서 쓰이는 높임 표현에 쓰이는 선어말 어미를 배워야 되는데 이게 조금 많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끊어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중세국어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조사의 쓰임,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의 쓰임, 그 다음에 명사형 전성 어미와 의문문의 쓰임, 명사 파생 접사의 쓰임 이런 것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격조사의 쓰임, 두 번째로는 명사 파생 어미와 명사 파생 접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문장 표현에서 선어말 어미와 그 다음에 상대 높임 다 선어말 어미에 해당하네요. 문장 표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중세국어 이론 첫 번째 시간으로 중세국어의 대략적인 큰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문법적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